130주년 노동절인 오늘 노동계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 발화 지점을 놓고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 급감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8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지리산 천왕봉 정상 근처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소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환자와 보호자 등 2명이 숨지고 소방대원 5명이 다쳤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그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38명 가운데 지금까지 37명의 영정과 위패가 합동 분향소에 자리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생자 1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겐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 오늘 5월 1일이 어느 때보다 더 슬픈 날로 남게 됐습니다. 노동절인 오늘 8시 뉴스는 일터에서 세상을 떠난 이천 화재 희생자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일터로 향했던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남편들. 가족품으로 돌아온 건 이들 대신 환히 웃는 영정들 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 상황이 믿기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번 화재로 막내 아들과 사위를 잃은 강태수 씨. 거제에서 한달음에 사고 현장에 달려왔지만 아직 막내 아들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간다는 소리 없이 한마디 남긴 것도 없이 이렇게 가니까 할 말이 태산 같아도 모른 그만이 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가슴이 천간에 찌르지요. 평소 어머니, 아버지 건강을 살뜰히 챙겨온 막내 아들. 지금 강 씨의 집 앞엔 사고가 나기 전 막내 아들이 주문한 택배 6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에게 약과 양배추즙, 호두 등을 보낸 겁니다. 내가 가서 그 약을 택배 온 걸 보면 내가 어찌 우리 아들 사준 그걸 내가 보고 그걸 먹겠어요. 1살 차이라 친구처럼 가까웠던 삼촌을 잃은 이모 씨. 삼촌은 이곳에서 일한 지 이틀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일도 잘 없고 하니까 그냥 거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여기 좀 거리가 된다 해갖고.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38명. 이 가운데 1명은 아직도 신원조차 확인이 안 돼 유가족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오늘 노동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또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화재처럼 큰 피해를 내는 업체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노동계는 이천 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으로 노동절을 맞았습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죽음까지 모두 피해자는 협력업체,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원청에 물어야 할 때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작 2천만 원의 벌금이 다시 주어지고 그리고 이 원청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체3의 40명, 400명의 건설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의 처참한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반복되는 참사에 원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이 아니고 원청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고 원청에서 그 사고 책임을 진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고용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회 안전망 전면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매년 노동조례 대규모 집회와 행진, 마라톤 대회 등이 열렸던 것과 달리 행사장엔 마스크와 체온계, 손 소독제가 준비됐고 거리 행진도 2m 간격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이뤄졌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큰 피해를 낸 업체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은 이미 지난 2017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경영계의 반대 속에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에 넣은 게 핵심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대표이사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 체계를 똑바로 세우지 않은 경영자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고, 제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는 3년 이상 징역, 부상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발의 5달 뒤 상임위 테이블에 올랐지만 원사업주가 용역, 도급사업까지 책임지는 건 과하다 같은 의견만 제시됐을 뿐 입법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듬해 말 김용균법 처리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도 처벌 대상으로 대표이사를 못 박지 않았고 사업주 처벌 시 징역형의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빠졌습니다. 강력한 법정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한형이 들어와야 되고 사업장 생산활동 중단 및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른바 대표이사 처벌법은 지금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대재해가 또 터지면서 입법 논의는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속보는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엔 오늘 있었던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소방 헬기 한 대가 지리산 천왕봉 근처에서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조하러 갔던 건데 이 사고로 그 환자와 환자의 부인이 숨졌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 한 대가 환자 이송을 위해 줄을 내려보냅니다. 잠시 뒤 심정지가 온 환자를 태운 들것을 올리던 헬기가 갑자기 추락합니다. 프로펠러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파편이 돼 튕겨나가고 지켜보던 등산객들도 놀라 일대가 혼란에 빠집니다. 오늘 낮 12시 6분 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헬기가 추락한 것입니다. 당시 헬기는 심정지 환자인 60대 남성을 구조하던 중이었습니다. 추락 과정에서 환자 부인은 부러진 프로펠러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부는 모두 숨졌습니다. A씨는 이곳 법계사 입구에서 2시간여 정도를 더 올라가다 천왕봉 초입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심정지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소방대원 등 5명은 헬기가 낮게 정지 비행 중이어서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천왕봉 정상 인근에서 심정지 환자 1명 구조 활동 중에 불시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현장 지상에서 15m 상공에서 제자리 비행 중에서 환자를 헬기에서 호이스트를 내려서 환자를 드는 와중에 하지만 추락 당시 주변에 등산객들이 많아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헬기는 지난해 9월부터 한 항공업체로부터 빌려 쓰던 것으로 운항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국토부 조사관 등과 협의를 통해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지난달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8년 넘게 계속된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흑자 행진도 중단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수출이 언제 회복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먼저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규모 봉쇄 조치로 최근 6주간 미국에선 3,030만 명이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유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따른 봉쇄와 공장 셧다운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는 우리의 수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36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급감했습니다. 수입은 15.9% 감소한 37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9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내면서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췄습니다. 국제유가 폭락 영향을 받은 석유 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 선박 등의 타격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역 수지 적자는 수입보다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서 나타난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감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자본재 수입은 1.3% 늘었고 소비재와 중간재 수입도 감소율이 크지 않아 국내 제조업과 내수 위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심화된다면 경기 부진을 계속 유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는 글로벌 상품 무역이 최대 32%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정규직 일자리의 고용 불안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우리 수출 주력 업종들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많은 부품 회사들도 줄줄이 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인천 남동공단에 김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제조업체가 입주한 인천 남동공업단지. 대낮인데도 가동을 멈춘 업체들이 쉽게 눈에 띄고 공장을 임대한다는 현수막도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업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예 수출길이 막혀 5월 초까지 공장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는 출근 일수를 줄였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주 4일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의 금속 가공 업체는 완성품을 수출하던 국가에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만들어봐야 팔 곳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쪽으로 나가는 수출하는 데가 있는데 보일러 쪽으로 거기도 지금 끊겼어요. 주방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중국에 나가는 것들도 끊긴 상태고. 저녁 9시까지 하던 잔업이 사라진 지 오래. 소규모 업체일수록 타격이 더 큽니다. 여기 거의 한 70% 줄었어요. 70% 줄었다고요? 나는 데가 많잖아요. 잔업 같은 거 아예 못하지. 하루도 못하는데 5시, 4시 반 이렇게밖에 못해요. 전국 국가산업단지의 2월 생산 실적은 코로나19가 시작된 1월보다 6.7% 감소했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3, 4월 실적은 더 나빠졌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버텨냈던 남동공단도 이번만큼은 심상치 않습니다. 바닥으로 예상되는 2분기를 넘지 못하면 3분기부터 연쇄 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잡을 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새벽 배송에 뛰어든 이도 적지 않은데 이성훈 기자가 일감을 받는 물류센터 현장에서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자정을 갓 넘긴 시각, 물류센터 담벼락을 따라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 배송 일감을 따라온 사람들인데 최소 2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대기하는 차량만 70대가 넘습니다. 빨리 줄 서야지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물건을 더 빨리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와서 이제 기다리는 거거든요. 노란색 학원 차량도 간간히 눈에 띄고 차 안에서 급히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사정은 제각각이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투잡 전선에 뛰어들긴 매한가지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제 필라테스 강사하시는 분, 태권도장 하시는 분은 보통 새벽에 나오시고. 낮에 일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정도 있고 요즘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배달이 나가는 돈도 있고 해서 그거 좀 충당하려고 하는 거죠. 자영업을 하는 고 씨도 보름 전부터 밤을 잊은 채 새벽 배송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을 많이 잘랐었어요.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용없더라고요. 잠 덜 자고 때우자 싶어갖고.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첫 배달부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안 열리네. 이러다가 시간 잡아먹어요. 몇 시까지 이거 마무리하세요? 6시 반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이날 고 씨가 배송한 물량은 13건. 밤을 꼬박 세워 손에 쥐는 돈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고민이 많았죠. 이대로 그냥 버티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영업자들 다 그럴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으로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은 부업을 시작할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다시 이천 화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상민 기자, 오늘 감식에서 새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오늘 2차 감식은 오전 11시 반부터 약 5시간 동안 지하 1층과 2층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기와 절단기가 발견돼 이번 화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기와 절단기가 발견되는 등 지하 1, 2층 전체에서 절단기와 전기톱을 포함한 공구류 13개가 발견됐습니다. 용접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작업 용도로 추정되는데 다만 산소 용접기가 그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감정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화재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는데 감정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발화점과 화재 원인 등이 밝혀지려면 꽤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하 2층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걸로 알려졌었는데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어제 1차 감식 뒤 경찰은 첫 발화 지점이 지하 2층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하 2층에서 작업한 업체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사고 당일엔 우레탄 폼 작업이 지하 2층이 아닌 지하 1층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 2층과 지하 1층 사이 일부 공간이 복층 형태로 통하는 구조였다는 진술도 있어서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은 3차 감식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SBS 김상민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처럼 300명 넘게 일하는 현장에는 현행법상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났던 그제 이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를 놓고 업체와 또 일하던 사람들 사이에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이번 화재는 유증기가 나오는 우레탄 폼 작업과 불티가 튀는 용접 작업, 상극인 두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선 산소 용접기와 산소 절단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이 큰 작업은 서로 분리해 진행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레탄하고 용접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안전관리원이 있으면 그래서 뭐 지시를 받으면 그게 할 수 있는 거였죠. 건물 곳곳에서 여러 작업이 동시에 벌어졌던 사고 당일. 시공사와 감리사는 안전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요원은 배치했고 그날 순찰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 당일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받다는 근로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안전관리자는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온 지가 오래됐어요. 6월 말까지인 공기를 맞추려 쫓기는 상황에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으면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설명입니다. 그 관리자한테 이거 용접합니다라고 하고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여건이
사업 80년 됐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얘기를 하지.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는 산업안전규칙을 위반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레탄 폼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우레탄 폼은 단열성, 보온성이 뛰어나고 또 값도 싸고 시공도 편해서 이번처럼 냉동 창고 지을 때 특히 많이 쓰입니다. 다만 불에 워낙 잘 타서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실제로 우레탄 폼 때문에 불이 나는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우레탄 폼 쓰지 못하도록 안전 기준도 만들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레탄 폼은 작업 시 유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연소할 때 시아나가스 등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뿜어댑니다. 우레탄 폼은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가연성 물질을 희석제로 사용하여 발포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경화되어 마르면서 화재나 폭발에 많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을 경우 스티로폼보다 우레탄 폼이 더 크게 오래 탑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2008년, 2013년 안성에서 창고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쓰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모두 건물 겉면을 마감하는 데 쓰는 재료에 대한 것입니다. 즉 외벽을 구성하는 샌드위치 패널 안에 들어가는 우레탄 폼은 규제 대상이지만 단열을 위해 벽과 바닥에 덧바르는 우레탄 폼은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 현장에서는 가격이 싼 가연성 우레탄 폼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패널에 쓰는 우레탄 폼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요. 우레탄 폼을 붓질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유전기하고 용접할 때 나오는 불꽃하고 해가지고 해서 화재가 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쓴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값싼 재료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레탄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니고 요즘에 성능 개선을 해서 난연성을 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비용 차원에서 난연성 없는 것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레탄 폼이 원인인 화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세밀한 사용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자,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또 터무니없이 적은 배상 규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선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이번 참사의 판박이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40명이 숨졌고 9명이 다쳤지만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뒤 대법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며 대형 재난사고의 양형 기준을 높였습니다. 손해배상 기준도 기본 위자료 2억 원에서 가해자 잘못이 크면 2배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겐 징역 5년에서 7년이 선고됐고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도 유가족 청구액을 웃도는 121억 5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번 참사 수사와 재판에선 사업주와 원청업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용균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참사에 대해서 엄벌하는 것만으론 산업 현장의 헛된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산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논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금 법원이 보여주는 양형과 그리고 위자료 기준으로는 사실상 사업주가 미리 비용을 쓰도록 유도하지 못한다고. SBS가 지난해 있었던 산재 사망 사고 판결 207건을 분석해보니 책임자 대부분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오늘로 사흘 연속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동안 문을 닫았었던 24개 문화시설을 부분적으로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단체 관람은 안 되고 시간대별로 사람들을 좀 분산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그제 72일 만에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데 이어 어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1명에 그쳤습니다. 추가 확진이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성과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완화된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 여부는 모레 최종 결정되는데 정부는 전환을 전제로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체부소관 전국 24개 문화시설을 부분적으로 운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관람, 행사를 제외하고 사전 예약한 개인 관람부터 재개해 시간대별로 이용자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의 경우 열람은 계속 제한되고 당분간은 복사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그러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침에 대한 부분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된다라는. 오는 4일부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취약계층이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미국에서 인정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치료제에 이어서 내년 1월이면 백신도 생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Even at rocket speed, so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availability of a vaccine, even to scale it up, you're talking about a year to a year and a half.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이 내년 1월까지 수억 명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개발을 위한 초고속 작전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생산을 시작한 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되면 대량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We want to go quickly, but we want to make sure it's safe and it's effective. 영국도 오는 9월까지 취약계층용 백신 3천만 명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Vaccines take on average 8 years to develop. This has been worked on really only since the beginning of January, so this is more like 18 weeks rather than 8 years. 수천억 원의 비용과 연구 역량까지 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이 힘을 모으면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 중인 백신은 전 세계에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현재 임상시험에 들어간 것만 모두 11건입니다. 전 세계 23만 명이 희생됐고 올겨울 대규모 유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백신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변이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의 조기 출시가 쉽지 않을 거란 비관적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있는 연구실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내용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책임론을 대놓고 제기했습니다. 발원지가 우한 연구실이냐는 기자 질문에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논란 기자가 근거를 다시 묻자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빠져나갔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인 중국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우한율에서는 미국 정치인들의 음모라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美国的政客停止向中国甩锅，还是把时间和精力用到控制好本国的疫情上面。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주권 면제, 즉
주권국이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한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복 조치를 궁리 중이란 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문답 과정에서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Well, I'm making a trade deal with China. This was before the virus. Of course they're going to be compliment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배경에는 미국인의 분노를 바깥으로 돌리고 대선에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때 아닌 추위가 찾아와서 서울에 눈까지 내렸었는데 오늘 5월이 시작되자마자 몇몇 지역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이 30도를 넘었고요. 속초가 32.4도까지 올라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강원도 바닷가 백사장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아이들은 반소매 차림으로 모래성을 쌓고 아직은 차가울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날립니다.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한여름이에요. 지금 30도도 넘고 물놀이 계획도 없었는데 지금 아들이랑 물놀이 하고 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제트스키와 수상스키, 서울 풍경도 여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늘마다 돗자리가 펼쳐졌고 텐트도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그래도 확진자가 얼마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름이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강원도 삼척 기온은 33.6도까지 치솟았고 대구는 31.3도를 기록했습니다. 속초는 32.4도, 울진은 32.8도로 5월 상순 기온으로 관측사상 가장 높았습니다. 한반도로 불어오는 남서풍이 태양빛에 점점 가열되면서 북상해 동쪽과 북쪽 지역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은 23도가 예상되지만 속초는 30도, 대구는 31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내일 밤 남부지방부터 비가 와 모레 중부지방까지 확대되면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 신변 이상설에는 침묵한 채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자며 체제 결속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각종 추측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1면입니다. 풍파가 닥쳐도 김정은 위원장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자 유일한 지침 생명선이라며 체제 결속을 독려합니다. 김 위원장이 당 선전 담당자들을 격려했다는 내용도 담아 별 문제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하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 활동이 없는 상황, 각종 설이 국내외에서 쏟아졌습니다. 먼저 국내에선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가 사망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99%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주말쯤에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지 당선자의 정보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망설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다 모른다, 곧 알게 될 거다, 말 못한다, 오락가락 발언으로 되레 혼란을 키웠습니다. I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I just can't talk about Kim Jong-un right now. I just hope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또 타이완 정보 책임자도 중국 쪽 정보라며 김 위원장 와병설을 제기했다가 추측이라며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 위치까지 언급하며 적극 진화에 나서곤 있지만 잠행이 20일을 넘어가면서 각종 설이 국내외에서 분분한 상황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한때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겼던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셀프 이사회를 열고 자기 돈 없이 인수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라젠 문은상 대표. 페이퍼 컴퍼니 이용해서 수천억 차익 챙겼다는 의혹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문 대표가 신라젠 최대 주주가 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거액의 BW 발행 과정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4일 신라젠 주식을 3,500원에 인수할 권리가 있는 BW 457만 주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 친척이 실주인인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서 빌린 350억 원으로
신라젠에 인수대금을 지불했고 신라젠은 이 돈을 투자자문사에 대여한 후 증권사에 되갚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만기가 이틀인 초단기 회사채가 사용됐습니다. BW 발행은 2014년 2월 27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당시 이사회엔 문 대표와 구속된 전직 임원 2명만 참석했고 다른 이사들에겐 이사회 개최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BW 발행이 상장 후 최대 주주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한 코스닥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BW 발행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 2명이 이미 구속됐고 BW 발행으로 문 대표가 가장 큰 이익을 본 만큼 신라젠에 대한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일하는 국회 연속 보도입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커질 때마다 의원들 세비를 깎는 방안이 거론되곤 했는데 금세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당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가 당선인 모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최근 국회의장 비서실이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 실현 방안이 뭐냐? 응답자 3분의 1이 회의 안 나오는 의원들 징계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한 방안입니다. 최소한의 일할 여건 강제로라도 만들라는 게 국민 뜻입니다.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당선인 300명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회의 출석률 낮은 의원들 세비 깎도록 아예 법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 보겠습니다. 당선인 300명 중 연락이 된 26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9명, 기타 27명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6%가 찬성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은 보통 당론에 따르겠다, 출석률 말고 다른 지표 만들자 이런 의견입니다. 선수로 따지면 초선 응답자의 64%가 찬성했습니다. 재선과 중진보다 높았습니다. 일단 찬성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답변해주기로 해놓고 안 하거나 심지어 이런 조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불응한 당선인이 80명이나 됐습니다. 그걸 꼭 응답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7개월 사항만 가지고 이거를 막 변하게 만드는 거는 그건 일반에서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읽힙니다. 이번만큼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국민 감시가 절실합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일하는 국회법은 사실 지금도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는데 통과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를 꾸준히 주장해왔던 여야 두 중진 의원을 정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보이콧, 주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야당 측 카드로 쓰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야당 당선인들이 무회의 무세비 원칙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 이슈잖아요. 민주당 이슈인데 우리가 왜 춤을 춥니까? 역대 여당들은 회의 안 했으니 세비 반납하자고 했고 야당들은 정치 쇼라고 반발했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세금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무런 감동 없는 면피용 쇼이자 야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 공세입니다. 그간 일하는 국회법을 여러 차례 발의해왔던 두 의원. 이번에 국회를 떠나지만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든 기본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의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책무를 소홀히 한 사람은 당연히 수당에서도 배제돼야 되는데 간에 기별이 할 정도 표가 안 나니까 야당이 회의 불참을 무기로 쓸 수 있는 건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은 국민이 왜 우리에게 103석만 줬을까? 103석의 역할을 하라는 거지 과반수 이상 야당 역할을 하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도 틀 속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국민이 바라보겠죠. 법에서 정한 회의를 열고 법안을 만드는 것.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놓고
입장이 딱 결과가 나와버리면 선거 결과 나오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들이 밤낮 싸우는 국회, 닫혀있는 국회를 국민이 보는 건데 이게 아주 익숙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하는 첫 걸음이 열린 국회를 만드는 거다. 두 의원은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이 마포, 용산, 성동으로 확산한 데 이어서 노원, 도봉, 강북의 아파트값도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부 노도강 지역 집값 상승세를 이끌던 노원구의 이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형은 지난 10일 6억 6,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새 9천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한 80%는 떨어질 거다. 20%는 이대로 가지 않을까. 집을 살려는 사람도 또 망설이고 전세로 돌아가요. 노원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 민간 조사에선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값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12.16 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마용성에 이어 노도강 지역까지 확대된 겁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자금 추적,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집값 하락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66.1로 4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단 겁니다.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도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임대소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보유 부담이 너무 커져버린다라고 하면 처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와 보유세 인상은 지속될 걸로 보여 집값 안정세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할 전당원 투표를 앞두고 내부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한국당은 별도 노선을 통해 위성교섭단체가 되는 길도 일단 열어두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과 8일 시민당과 합당 여부를 결정할 전 당원 투표를 앞두고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시민당 비례대표 뒷번호가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양당의 합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통합당, 위성정당, 한국당은 독자 교섭단체를 저울질합니다. 한국당은 조만간 통합당 새 원내지도부와 통합 시기 등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위성교섭단체를 꾸릴 거란 관측도 정치권에선 여전합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연 반면 통합당과 한국당은 지난달 28일과 29일 따로 당선인 대회와 워크숍을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한국당은 야당으로서 단순한 비판이나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명만 더 영입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훗날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에 주어질 추천권 등을 고려하면 별도 교섭단체가 유리한 겁니다. 또 통합당 새 원내지도부가 뽑힌 이후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 출범을 놓고 내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이런 기류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우려할 일이 벌어지면 특단의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도 시민당을 위성교섭단체로 만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합당 쪽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통합당의 행보에 따라선 양당이 다시 위성교섭단체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비자들은 이른바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소비 침체 속에 업계들이 각자 가성비 마케팅을 내세우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특급 호텔 하루 숙박비 세금 포함하면 5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호텔 측은 이 방을 하루 요금으로 이틀을 묵을 수 있는 이른바 1+1 객실로 내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며 겪고 있는 극도의 매출 부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겁니다. 44년 동안 한 번도 호텔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던 프로모션인데 가성비를 일단 기준으로 일단은 저희가 프로모션을 계획을 했고요.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콧대 높던 호텔 레스토랑도 달라졌습니다. 2만 원 넘게 가격 내린 메뉴와 3, 4만 원대 메뉴를 늘렸고 사전 예약하면 도시락으로 받아갈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조금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업장에서 시그니처 메뉴들을 좀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고성능 경쟁 벌여온 휴대폰 업체들도 이른바 가성비 마케팅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새 5G 스마트폰 출고가를 50만 원대로 책정했고 애플도 50만 원대 보급형 제품을 다시 선보입니다. 지갑을 열 여력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부족해지기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또 이미지를 좀 다른 방향으로 대중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보상적으로 분출하길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지난 1월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 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1명과 네팔인 1명의 시신이 오늘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안나푸르나 트레킹에 나섰다가 실종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과 네팔인 가이드 2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정부는 장례 절차 등과 관련해 영사조력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